근데 지금은 코스피, 금값 가대평가되었어요. 그 두 개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채권, 주식, 금 이런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자, 교수님. 아마 이번 3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는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될까요?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우리 코스피가 8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주가 전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8천 이야기를 하고 저는 4,300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정반대군요. 네. 플러스 2천이냐, 마이너스 2천이냐. 근데 그 코스피를 재는 잣대가 다른 것 같아요. PBR로 예상을 해가지고 8,000, 7,500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그 매크로를 공부하기 때문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강의 통화, 거시지표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적정순위 한 4,300 정도 나와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투자자들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견에 저견에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락 국면은 좀 그동안 보면은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경제 지표는 여기에 비교하면 코스피가 너무 가대평가됐습니다. 여기서 거품이 발생했는데 사실 거품이라는 게 얼마나 커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해야 될 시기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제가 돈을 일을 시켜야 된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는 국채 수익률, 그다음에 코스피,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금 가격 다 더 높거든요. 이런 데다가 돈을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코스피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코스피나 금에다 일을 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은 코스피, 금값 가대평가됐어요. 그 두 개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은행 예금을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채권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1년 남은 채권이라고 하면 일단 트리플 A나 국채 이외에 다른 것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국공채가 그래도 좋다고 국공채? 생각합니다. 네네, 국공채로. 그리고 네. 은행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채는 그 사이에 제가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그 회사가 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 신용 등급이 AA라고 샀는데 트리플 플러스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 수익보다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률은 낮지만은 국공채, 은행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공채나 은행채 만기 1년 남은 거를 사려면 어떻게 사면 되나요? 증권회사, 거래하시는 증권회사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래하는 그 증권회사는 오늘의 증권이라고 들어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만기가 1년 남은 거, 2년, 심지어 몇 개월 남은 거까지 그 증권회사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증권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거래하시는 증권회사 가셔가지고요. 채권 물어보시면은 이게 만기가 얼마고 세후 수익률이 얼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세후 수익률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3% 안팎이고 그것보다 낮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높거든요. 지금은 그런 채권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현금 중심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3% 전후대로 일단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제일 좋은 전략이군요. 작년 말 보니까 버크셔시어가 굉장히 많은 3,7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금이 아니고요. 만기가 짧은 국채입니다. 그런 거 만기가 짧은 국채에 지금 투자하시고 제 상대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 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주식 사시면 되죠. 줍줍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오르는 게 계속 오를 것 같고 지금 안 하면 뭔가 나만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타는데 그러면 뭔가
그래도 당장에 뭐 5%, 10%, 20% 수익은 나는데 어느 순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자산이 뚝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거든요.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새로 많이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주식 샀는데도 떨어져도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요. 이런 거 제가 보기에 주가 지수가 그 정점 무렵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교수님께서 책에서 뭐 실질금리를 기준으로 투자 환경을 몇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산가에 영향을 주는 게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 거는 10년 국제에서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 우리도 보통 10년 국제 수익률에서 뭐 은행 예금금리 좋고 물가 상승을 뺀 게 실질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는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실질금리는 안정 추세를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뭐 실질금리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특히 주가 많이 떨어지죠.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은 거품이 발생이 또 많이 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면은 거품 상태가 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를 현재 뭐 10년물에서 뭐 CPI를 뺀 그 상황을 쫙 봐서 0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살펴보면 아니 방향을요. 방향 올라가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만은 왜 S&P 500하고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 뭐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S&P 500하고 미국의 실질금리 10년 국제 수익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뺀 거 이거는 상관계수가 0.6 정도 된 거거든요. 꽤 높아요.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는 S&P 500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도 보고 명목금리도 보고 좀 더 복잡한 세계입니다만 실질금리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실질금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 있는 건가요? 앞으로 조금 실질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물가하고 명목금리가 어느 게 더 오르느냐 그게 문제입니다만은 실질금리가 특히 미국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에서 얘기할 때는 자산 배분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산 배분, 현금의 비중을 조금 높여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지금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 보통의 경우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요, 주식 비중 60% 크게요, 채권 비중 한 30%. 그다음에 나머지 뭐 대체 자산 이런 거를 10%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올해는 저는 주식 비중을 30% 안팎, 그다음에 채권 비중을 뭐 40% 좀 넘게,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 은행 예금 같은 거죠.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 주식 비중은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 현금도 은행 예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MMF 같은 자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채권도 뭐 만기가 긴 것보다는 뭐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물론 그 수익률은 낮습니다만 이런 때는 우리가 그 자산 배분할 때 꼭 고려할 게 수익성하고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선행지수가 상승면이었으니까 수익성을 더 높여도 된다. 그래서 코스피 투자를 많이 하시라고 권유한 거고요. 근데 올해는 코스피가 고평가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돈을 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채권이나 은행예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주식을 한 60을 가졌다면 그걸 한 절반으로 줄인 한 30 정도의 나머지 현금의 비중을 좀 늘려서 추후에 있을 충격에 조금 늘릴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현금 아니라 그럼 전액현금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체적인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주식을 전혀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사실 모든 업종 주가 지수가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기 수축국면에서 덜 떨어지거나 약간 오를 수 있는 주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소위 가치주라고 그러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통신 서비스,
이건 매년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 되고요. 예, 그리고 필수 소비재라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남이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일부 음식료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일부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도 전체적으로는 줄이지만은 업종별 업종도? 비중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 이야기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금을 뭐 대거 처분했다, 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없고요. 금 가격은 최근에 좀 많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앞으로 금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우선 우리가 투자할 때 뭐 장기 단기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금값 계속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가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금값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고 뭐 소비자 물가고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제가 그런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니까 예, 금이 한 6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늘 제가 예, 금을 한 10% 정도는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작년 말, 올 연초부터는 10% 가지고 계신 분은 한 5% 정도로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예, 그런데 과거 보면 어떤 때는 S&P 500이 오른 때 금값은 떨어졌고요. 금값이 오를 때 S&P 500은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한 4, 5년 정도는 금하고 S&P 500이 같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 둘 다 가대평가됐죠. 예, 저는 이제 금값이 먼저 떨어지고 S&P 500도 조만간 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다시 오를 때 누가 먼저 오르느냐? 예, 저는 금이 먼저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미국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예, 금이거든요.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계속적 미 국채를 줄이고 금 보유량을 특히 중국이 늘리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금값 떨어졌다가 아직은 저는 사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향후 6개월 동안은 좀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다시가 자산 가격이 오를 때 S&P 500보다는 금이 더 먼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비트코인이 먼저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금, 은 가격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지수가 거의 정점 몰입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다 같이 지금은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든 국면이다. 예, 그래서 돈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데 늘 저 금 투자할 때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뭐 주가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뭐 저도 그 미국 주식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배당금이 자주 나와요. 예, 근데 이 금이라는 거는 배당도 없고 예, 채권의 그 투자의 장점인 이자도 없거든요. 금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배당도 이자도 없고 오히려 그 손실만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이게 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잠깐의 일시 조정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은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뭐 투자할 때 원화 변동성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 지금 뭐 1,500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1,400 중후반대에 있잖아요. 환율은 앞으로 한 얼마 정도 때가 적정한 거라고 보세요?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280원 정도가 우리나라 적정한 율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한 게 미 달러 인덱스, 위안 달러, 엔 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제가 추정해 보니까 이런 경제 변수를 보니까 1,28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당장 1,280원 간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환율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2009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는데요. 그때 우리 환율이 1,590원까지 올라갔어요. 남의 나라에서 위기가 왔는데 우리 환율이 우리 그 수출 의존도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4 내지 5년 이 정도 지나니까 1,03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590원에서 1,030원까지. 최근에 그 1,500원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앞으로 3, 4년 지나면은 1,200원대 후반 뭐 이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500, 1,400 후반대에서 너무 장시간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뉴 노멀인가 싶기도 하고요. 수출업체한테는 좋은 거죠? 수출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죠. 지금 뭐 삼성전자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것 중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러지만 환율 탓도 있거든요. 수출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반면에 내수업체, 수입업체는 굉장히 좀
힘들죠. 예, 거기다 원자재 가격도 요새 올랐지, 환율도 올랐지. 예, 지난 3월에 수입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6%나 올랐더라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원화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지금 뭐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을 잡기도 좀 쉽지가 않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좀 꼭 해주시고 싶은 좋은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을 늘 일을 시켜야 된다. 뭐 현역에 있을 때도 월급 받는 거 그 돈 일 잘 시켜야 되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돈을 일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늘 그 시기라는 게 있죠. 예,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채권, 주식, 뭐 금 이런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거든요.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올라가면은 그냥 주식 비중 가감이 늘리고 특히 반도체 비중을 많이 늘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지면은 반도체 비중 줄이고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시면 돼요. 예, 지금 조만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지표를 잘 모르죠. 근데 국가 데이터처에 가면 매달 말에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늦게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뭐 조금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로 보면은 주식을 안전히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무릎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꺾이는 거 보고 주식을 할 때는 머리가 아니라 어깨 정도 돼요. 그 다음 어깨에서. 예, 다음 어깨. 예,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랑 무릎에서 하고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보다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예, 이거는 금리라는 게 매일매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확대되면은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 이게 축소되면은 경기 나빠진다. 예, 그걸 보시고 자산 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고 머지않아 선행지수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돈을 그동안 작년에 그 주식에 열심히 일을 시키셨다면은 올해는 좀 돈을 쉬게 만드시는 게 예, 돈이 쉬는 곳이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더 좋은 거는 뭐 만기가 짧은 채권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채권. 예, 그래서 네. 꼭 경기 순환을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금융회사 다니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났는데요. 부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부자도 그렇지만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 조금 더 적게는 거시경제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볼 때 선행지수나 장단기 금리차 이걸 보시고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요. 글로벌 경제 흐름부터 한국 경제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전체 시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